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자 이제 많은 뭐 커뮤니티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든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게 한국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인구 감소도 있을 거고, 혹은 아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다, 우상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5년,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 우상향 할까요?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이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계속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화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우상향의 시기가 언제 오느냐? 원래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산 가격이 그거와 비슷하게 가고 있으면 계속 우상향 하겠죠. 근데 집값은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균형 상태가 이만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품이고 이게 문제여서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완만한 곡선과 동일한 레벨 또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반영돼서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상향을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려오는 과정,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조정이 얼마나 걸릴 거냐의 문제인데, 조정이 얼마나 걸릴까는 사람들이 거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불과 4년 만에 집값이 2~3배가 됐다면 이 떨어지는 건 더 가파를 수 있으니까 뭐 한 3~4년 안에 더 많은 폭의 조정을 거친다면 당연히 우상향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계속 그냥 그 상태대로 가는 거죠. 장기 침체로 쭉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장기 침체로 가면 어떤 집값이 반등 없이 쭉 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면 이젠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겠죠.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또 인구가 줄어들어도 모일 곳으로만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구 수가 많이 늘어서 또 뭐 이렇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가구 수는 40% 넘게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는 최저소득이에요. 거의 80%가. 그렇죠. 거의 원룸에 살고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월세에 거주하는 형태가 1인 가구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가격이 사줄 수 있는 수요는 아니에요. 가구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아파트를 수요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공급이 있었어요. 그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이 많이 됐고, 또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에 서울보다 계획된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 그래서 이런 집값 상승기에 또는 이런 거에 지친 세입자들 집을 샀어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절대적인 수요가. 전세에서 이런 상승기를 견디지 못하고 영끌을 했든 뭘 했든 이런 사람들이 집을 샀잖아요. 그럼 이 집을 산 사람이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살 때 빚 때문에 감당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집을 산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과 같은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싶어서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이유는 과잉 설비, 그 다음에 과잉 부채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조정될 때까지 시간이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장기 하락이 만약에 지속이 됐다,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되면 이제 일본처럼 아무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실제로 겪었어요.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거래가 완전히 이제 안 되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 전세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전세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전세를 살려고 하는 거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그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근데 우린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제도예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나중에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거거든요. 그냥 은행권을 통해서는 LTV 비율대로밖에 대출을 못 받지만 전세를 통해서는 뭐 80%, 90%, 뭐 심지어는 거의 100% 가까이를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갭만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집값 상승의 이익은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임대인의 입장이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달이 렌트비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렌트비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빌려주는 게 더 싼 거예요. 전세금을 계속 이제 축적해 가면서 자산을 모으는 수단이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증여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전세제도가 집값이 조정되거나 이런 집값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닥이 된 거예요. 장기 하락이 된다는 거는 지금은 레버리지를 지금 가격에서 뭐 80%, 90% 이렇게 빌려준 거나 똑같지만 이 집을 언제 팔릴지 모르고 이 집을 팔고서 나한테 이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지는 시장이 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전세금을 무한정 올려줄 수가 없어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반전세 형태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죠. 아, 전세가 좀 불안하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그럼요. 다가와 있죠.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 사실은 전세제도는 이미 이제 발달된 금융제도 하에서는 크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제도이고 서서히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100% 다 부담하게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세라는 것도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세는 다달이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기초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도 뭐 한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집도 1,000만 원, 저 집도 1,000만 원인데 집의 차이가 있으면 그건 이제 보증금의 차이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반전세 형태가 좀 발달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하락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는데 또 모르죠. 젊은 분들은 꼭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 사례가 더 심해져서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을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의 대상인 걸 걷어내고 보면 결국은 물건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실수요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싶으면 이 지역의 물건을 계속 전세로 이사 다니거나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싶다, 계속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그런 거래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정적인 시장이 오면 그냥 순환이 되는 구조 이렇게 가거든요. 뭐 임대 수요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질 뿐이지 뭐 매매 수요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점이 네. 장기 하락의 시작점일 수도 있나요? 이게 조정이 빨리 되면 또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급부될 수도 뭐 그럴 있고.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분명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본과 같은 형태보다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런 부동산 부분에 부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구조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 버블을 정리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 빚을 파산시켜서 없애버리는 형태 아니면 벌어서 갚는 형태인데 벌어서 갚는 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파산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제 중국은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장기 하락 얘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또 미분양 얘기가 있는데 이 미분양과 빈집 문제, 특히 지방의 이 문제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과 좀 결부가 될까요? 장기 하락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지방의 집들도 사실은 새 아파트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추진했던 지역들이 최근 이런 상승기에 많이 이제 완료가 되는 사업장으로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기대이익이 그만큼 생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하더라도 이제 사업을 끌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잖아요. 집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공급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사는 사람이 살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역전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7채를 갖고 있는데 7채가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4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나머지는 뭐 팔든 뭘 하든 어쨌든 정리할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지 상황이 좀 그런 거지 어쨌든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빈집도 많은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노후 대비처로까지 가잖아요 보통. 네. 미래를 봤을 때 부동산이 그러면 노후 대비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택을 가지고 하는 복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목이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집값을 담보로 역으로 월 생활비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네.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노후 대비가 일부는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주거의 안정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주관적인 효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돈을 막 엄청 벌겠다 이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자,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집값 하락을 조금 가속화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좀 튀어오르면 부동산 하락이 좀 가속화되더라.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경우는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거는 호가 위주로 가잖아요. 그 자기 자산이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심리적으로 내릴 일이 별로 없어요. 많이 내리지. 안 내리고 싶어 하죠. 안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거래가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고 이 전세가율 자체도 굉장히 강남이라도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거는 이 집의 사용 가치 또 이 집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집값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의 강남 안정기에는 한 70, 8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뭐 10억이면 뭐 12, 13억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이 60% 정도 되고 지방이 지금 80%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서울이 한 80% 되고 지방은 90%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집값은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세가 거의 매매랑 맞닿아 있는 붙어 형태. 있는 형태고.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집값이 더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됐었는데 강남은 뭐 지금 한 44%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막 최고점을 찍었다고 얘기할 때는 뭐 아파트가 평당 1억 5천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을 때잖아요. 가장 높게 올라갔다는 게.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는 여전히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강남이라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감당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강남의 집이 한 15억 하면 전세가 한 12억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세는 12억인데 집값은 3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차이가 커진 거죠. 그런데 이 전세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최소 가치를 어떻게 보면 보장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강남에 그만큼 똘똘하고 좋다는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진 거예요. 결국 그 집의 그 절대적인 금액마저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여기저기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많아지기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바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려면 이런 지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강남이든 이런 지역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부 시청자분들이 거의 30, 40대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선택을, 이렇게 중요한 선택, 자기의 미래와 인생을 거는 선택을 굳이 하려고 안 하셔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에 기대에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대출을 내는 걸 지금 당장 몇 년만 괜찮고 버티면 이후로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무리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금리 동결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가 1, 2%대의 금리를 기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셔라.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상황을 금융당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고 이렇게 했더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데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정책을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거시적인 측면을 통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 경기도 안 좋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정책과 실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간에 굉장히 괴리감을 보여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만큼 느끼는 것과 인하가 될 거다라는 그 희망, 그 근거 없는 희망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는 없다. 네,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